이번 교육에서는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청소년 자해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계 수치를 통해 청소년 자해 자살 그 실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해에 관한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중에서 자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중학생의 7.9%, 전체 고등학생의 6.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른 통계 또 하나 보겠습니다. 2019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 중기 청소년, 즉 17세에서 19세 청소년 중에서 34.7%의 학생이 자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자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에 대한 통계입니다. 2020년 4월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9세에서 24세 청소년 10만 명당 9.1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통계의 대상을 10대 청소년으로 좁혀보면 10만 명당 4.8명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1.1%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점점 10대 청소년의 자살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로 사망하는 청소년이 안전사고와 암으로 사망하는 청소년보다 더 많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OECD 국가 기준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행복은 꼴찌입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인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 자해 자살에서 올바로 알고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해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해란 죽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나의 신체에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죽음에 대한 고의성이 없어서 그것이 바로 자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자해 행동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해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자살을 했던 사람들을 돌이켜보면 40에서 60%는 자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해를 우리는 심각한 수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고 했더니 그것은 바로 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진다는 것, 그리고 그 수법이 대담해진다는 것, 그래서 나에게 좀 더 심하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잘못했을 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해를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아프고 조금만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이 자해를 아이들은 왜 할까요? 아이들은 결코 정말 내가 아프기 위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해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 스트레스를, 내 힘든 상황을 이 신체적 고통으로 이겨내려고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해 행동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모님들 아이들이 손톱을 물어뜯는 거 흔히 보셨죠?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것도 자해 행동이고요.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들도 자해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피부에 상처가 나도록 세게 긁어준다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내 몸에 상처를 직접적으로 내는 모든 행동들이 자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들의 자해 행동이었는데요. 요즘은 자해 행동이 조금 더 넓어지고 있어요. 범위가 커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은 누군가에게 내가 자해 행동을 하는 걸 보여주는 걸로 그쳤어요. 그러나 최근에는요, 아이들이 자기 자해하는 행동을 SNS에 올리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자해했어요 올리고,
다른 사람이 제안하는 걸 보고 그리고 거기다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거야. 너무 무섭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해 행동을 공유하게 될까요? 요거는 청소년기의 독특한 사고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힘이 있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세 보이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고 싶고, 님 최고예요, 짱이에요,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해하는 행동들이 강도가 점점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자해 행동에서는 반드시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봤을 때 알 수 없는 몸자국이나 화상자국이 있다거나 옷이나 이불에 핏자국이 묻어 있다거나 상처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보았을 때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거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긴 옷을 고집한다거나 소지품에 날카로운 물건들을 가지고 다닌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자해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요. 갑자기 우울해한다거나 충동적으로 안절부절 못한다고 하거나 그리고 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와락 쏟아낸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자해의 징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네, 스스로 나의 생명을 멈추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유형에는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로 인한 자살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살이라고? 그게 사고지 자살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청소년 아이들의 독특한 사고를 이해하시면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청소년의 독특한 사고 중에 하나는요, 개인적 우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굉장히 특별해.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일어나는 실패, 실수, 힘든 그런 일들은 절대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는 하지 않지만 시험 점수는 잘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내가 피임은 하지 않았지만 임신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게 아이들의 독특한 사고예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위험한 행동들을 왜 하니 했더니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주목받고 싶잖아요. 또래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나 이만큼 세, 나 이만큼 독특한 경험을 해봤어. 이걸 표현해 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자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고로 인한 자살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생기는 자살입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힘들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자해 행동을 하다가 그 정도가 조금 지나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걸 도움을 요청하다가 자살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힘들어봐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복수를 위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자살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충동적인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이들한테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여기서 동반 자살을 하거나 모방 자살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 6가지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살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살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자살 징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살 징후는요, 아이들이 자살에 굉장히 몰두한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다거나 자살을 하겠다고 누군가를 위협하는 행동들, 자살에 대한 편지를 쓴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잘 먹던 애가 먹지 않는다거나
잠을 잘 자던 애가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좋아하던 활동을 하기 싫어한다거나, 성적이 두두두두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아주 아끼던 물건을 남들에게 가지라고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생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이에게 이 아이가 힘든 일이 있구나 라고 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 이외에도 갑자기 우울감을 보인다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고 안절부절한다거나, 약물에 의존한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다르다, 부모님들은 직감을 하실 수 있죠. 그때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고 관심을 보여줘야 하는 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자해 자살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또래 관계, 성적, 집안의 불화,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자해와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1위는요, 당연히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내가 어떤 학교를 진학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모님 기대만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힘든 마음들이 이제 아이들이 자해나 자살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만 줄여주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은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거 힘들구나 인정만 해주셔도 돼요. 보통은 야, 너만 공부하니? 그냥 해. 몇 년만 후딱 고생하면 이제 끝이잖아. 몇 년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힘든 건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부모님들도 다들 학교를 다녀보셨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걸. 그래, 공부하는 거 힘들겠다. 전공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 어렵지. 이거 해야지 좋을지 저거 해야지 좋을지 많이 힘들고 헷갈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부모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짐작하셨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 불화 같은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하고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계신가요? 아이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맞아요.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아이들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 들어가면 사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이 단절이 되다 보니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생활이 달라졌을 때 이걸 조율해 갈 수 있는 과정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갈등, 그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는 개인적인 학업, 부모님 관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죠.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 맞아요. 또래 관계입니다.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또래 문화가 굉장히 강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또래 문화에서 내가 잘 견디지를 못해. 거기 푹 빠져서 재밌게 지내고 싶은데 나를 아이들이 좀 밀어내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왕따를 당하는 것 같고 어울리지 못해요. 이런 스트레스들이 아이들을 자해, 자살로 내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굉장히 친밀감을 느꼈던 누군가의 죽음이라던가 이런 상실감, 외로움, 그리움, 충동적인 행동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큰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박탈감 등도 느낀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생각하시기에 아니 학교 다니는 녀석들이 무슨 사회적인 박탈감이 많고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많이 느끼겠어 하겠지만 사실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죠.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또래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꿈을 키우는 이 시간에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경험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자해와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다면
그 해결책도 찾을 수 있겠죠, 부모님들? 저와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이들이 자해나 자살을 하는 걸 부모님이 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을 종종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셔야겠죠. 슈퍼맨처럼 슉 나타나서요. 자, 우리 부모님들 첫 번째는요. 아이가 자해나 자살을 하는 걸 목격했을 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되실 텐데 그때도 우리는 첫 번째 침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지금 흥분된 상태거든요. 평정심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함께 흥분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을 더 악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침착함을 유지하시고 아이가 자해나 자살을 할 때 썼던 도구들을 다 정리하시고 안전한 공간에 부모님과 아이가 딱 있을 수 있게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나 힘들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저 아이구나 생각해 주시고 아이의 힘든 마음을 공감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를 만나실 때는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낼 상황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고 많이 오랫동안 흥분된 상태를 유지할 텐데 여기서 부모님은 항상 아이가 안정이 될 때까지 감정을 읽어주시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아이한테 어떤 걸로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힘든 게 있었다.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부모님이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진중하게 잘 들어주시는 부모님의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대충 듣고 야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훈계를 하다 보면 아이들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면 다음번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정을 읽어주시고 두 번째는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충분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얘기 좀 하자 했을 때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럴 때는 부모님이 더 채근하지 마시고 다그치지 마시고 조금 한 발 물러나실 거예요. 그래, 너도 많이 힘들겠지. 그래서 지금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아이한테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자리를 뜨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가 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진정이 되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까지는 부모님이 같이 계시면서 아이가 진정할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참을 다 듣고 나면 이제는 아이와 함께 대안을 찾아야겠죠.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에 맞는 대안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놀란 마음에 급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빨리 대안을 찾아주시거든요. 그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건 저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 대안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냥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아이는 아직 준비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안을 찾을 때는 아이와 함께 찾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안을 찾을 때도 부모님이 지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설득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과 이야기가 답답하구나, 나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대안을 찾을 때는 항상 아이에게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태도를 꼭 갖고 계셔야 한답니다. 여기까지는 가정 내에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대처 방법들이었고요. 그런데 사실 아이가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 시도를 했는데 부모님이 감당하기에는 사실 큰일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도움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동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친구가 아니거든요. 차라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만 되더라도 가자라고 하면 따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실컷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부모님이 내 편이구나 아이가 이제 느꼈는 상황인데 여기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데리고 병원이든 상담실을 찾게 되면 아이들은 나 이해해주는 것 같더니 아니었나 봐 하고 부모님하고 사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데 데려갔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반감을 가지거든요. 내가 이상한 거야? 내가 정신병이 있는 거야? 엄마 아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럴 수 있으니까 반드시 동의를 구하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할 때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셔야 되고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실 것, 대안을 함께 찾으시는데 설득이나 훈계가 아니고 아이와 함께 반드시 찾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늘 재밌는 일만 생기진 않지. 공부는 따라가기 어렵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꼬여만 가고 어려운 문제들과 무서운 사람들. 나도 한다고는 하는데 힘든 일들은 겹쳐와. 이런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은 없을까? 고민이 있는데요. 마음에 똑똑하세요. 1388에 똑똑하세요. 1388에는 전문 상담사들이 청소년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웹, 문자, 전화 상담도 되고 카카오톡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고민은 사실 별거 아닌데. 사소한 고민도 괜찮아요.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작은 걱정부터 하나씩 우리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청소년 아이들의 자해와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청소년 아이들은 바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한답니다. 사춘기 특징을 모르고서는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춘기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부모님들? 아이들 사춘기에는 괜찮은가요? 많이 힘드시죠? 감정이 하루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어디에 맞춰줘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힘드실까요, 어머님들이? 아버님들도 똑같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춘기는 언제 시작하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보통 그 아이들, 14세 이상의 아이들이 사춘기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워낙에 조숙해서 1.5세에서 2세 정도 사춘기가 빨라졌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하면 예전에는 청소년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 사춘기 하면 초등학교 5, 6학년에 시작을 해서 고등학생쯤 끝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된답니다. 자, 사춘기의 특징 다들 기억하시나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거로 쑥 돌아가서 부모님들의 사춘기는 어땠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요, 사춘기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가볍게 잘 지내갔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난 사춘기가 아예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단지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 이유는 부모님들께 물어봐야 안답니다. 우리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자,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도 부모님들은 다 겪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사춘기의 특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징은요, 성적 발달이에요. 아이들이 2차 성징을 시작하죠. 그래서 여성의 몸으로 되고 남성의 몸이 되는 과정을 2차 성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사춘기가 안 지나갔어요, 나 사춘기가 없었어요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성적인 발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의 뇌가 발달하고 있어요. 뇌가 발달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시죠? 초등학교 때 그 애기처럼 지냈던 걸 좀 벗어나서 어른답게 그 연령에 맞게 사고를 하고 너무 좋겠다 하시지만 사실 청소년기 아이들이 그렇게 썩 괜찮은 사고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했더니 청소년기 아이들 이 사춘기의 뇌는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만 3세에도 한번 만들어지고 그동안 쭉 발달을 해왔지만 사춘기 이 시기에도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춘기에는 여기 전두엽이 가장 많이 발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전두엽은 모든 사고나 감정을 관장한다고 해서 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선생님, 이 중요한 뇌가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사고는 왜 이 모양인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시죠? 언제쯤 다 만들어질까요? 네, 부모님들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전두엽이 다 완성되는 시기는 25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해주고 바라봐주는 시각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발달하는 것이 뒤쪽에 있는 후두엽이에요. 후두엽은 시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기 그 사춘기 아이들은요, 연예인을 그렇게 쫓아다니고 연예인과 똑같은 외모를 꾸미게 되고, 또 사소한 거 뭐 하나 묻어 있어도 이거 안 입는다고 옷을 바꿔 입는다거나, 나 메이커 사주세요, 나 브랜드 사주세요, 친구들 다 입고 있어요, 이렇게 또래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친구들, 여자친구들 보면 화장도 예쁘게 하고 다니고 염색도 하죠. 치마도 딱 잘라 입고, 남자친구들 바지를 쫙 줄여서 입고 다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후두가 발달하면서 시각 기능이 예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너를 쳐다본다고 대강 좀 해, 그만 좀 해, 너무 심하지 않니 하지 마시고, 그래, 신경이 쓰이는구나, 예뻐 보이고 싶고 멋지게 보이고 싶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가 시켜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학원도 가고 말을 참 잘 들었는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오더니 말도 안 듣고 반항을 해요. 너무나 달라진 그 모습에 너무 힘들어지시죠? 그런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사인이에요. 내 아이가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기 때나 사춘기 때나 똑같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쭉 말 잘 듣는 아이로 커가는 거 과연 괜찮을까?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조차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켜줄 때는 잘 하지만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했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썩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나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되는 게 하나 생기죠. 반항인 거죠. 아이들 왜 반항을 할까? 아이는 자기가 자기를 어른처럼 생각하는 걸. 일단 키도 많이 자랐고 몸도 여자 어른처럼, 남자 어른처럼 변했죠. 그리고 웬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는 다 컸어,
나는 이미 성인인 듯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걸 좋아해. 내 취향은 이거야. 부모님하고 나는 생각이 달라. 여기서부터 오는 차이를 잘못이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모님하고 다를 뿐인데 부모님이 틀렸어.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반항이라는 걸 시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힘들어지시죠. 이제 반항하게 되고, 또 네 번째 특징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반항도 하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이쯤 되면 부모님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게 된답니다. 근데 감정의 기복이 왜 생긴고 했더니 신체가 마구마구 달라지고 있죠. 쑥쑥 크고 있어요. 뇌도 쑥쑥쑥 발달하고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몸이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정신 연령도 따라가 줘야 되는데 정서 발달은 거기에 못 미친다는 거. 그래서 몸 따로 정서 따로 둘 사이에서 아이들이 우왕좌왕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입 속에서 아이들이 감정이 기복이 심해지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발달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의 영향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사춘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2차 성징으로 몸이 달라지고 있고, 뇌가 발달하면서 사고가 발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감을 잡아가면서 부모님과 다름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서 감정 기복도 느끼고 다름에 대해서 반항심도 생긴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춘기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청소년 자해 자살의 원인은 스트레스, 힘듦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힘든 것에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오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혹은 개인의 상실이나 고립감, 외로움, 박탈감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자해나 자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놀이 문화를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부모님들, 청소년 이 아이들 요즘 어떻게 노는 것 같으세요? 잘 노나? 얘가 뭘 좋아하지? 아리송할 때가 되게 많죠. 요즘 아이들은요, 어떤 방에 자주 가요. 게임하러 게임방에 가죠. 노래하러 노래방에 가죠. 만화책 보러 만화방에 가죠. 맞아요. 아이들이 특정한 어떤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방에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끼리 우르르 때로 몰려다니면서 동네를 배회하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늦게 귀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놀이로는 성인 문화의 모방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인처럼 음주를 즐긴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그리고 화장도 많이 하게 되죠. 자기들만의 놀이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이 성인을 모방하는 그런 놀이에 많이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과거로 후루룩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의 놀이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의 놀이를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부모님들 어렸을 때 놀았던 거 생각하시면 주로 집 안에서 노셨나요? 집 밖에서 노셨나요? 그쵸, 맞아요. 우리는 대부분 집 바깥에서 놀았던 경험이 많아요. 아주 어릴 때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고무줄 놀이부터 시작을 하고요. 청소년기쯤 되면 같이 모여서 어디 공원에 간다거나 뭐 호숫가에 놀러를 간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도 다 있을 거예요. 과거의 놀이는 집 안보다는 집 밖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혼자 놀았을까? 다른 누군가와 함께 놀았을까?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은요, 매체를 통해서 집에서 혼자 노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깥에 가면, 골목에 나가면 항상 친구 누군가가 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의 놀이는 혼자가 아니고 바깥에서 누군가와 함께 놀았던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놀이의 특징은요. 놀잇감이 많았을까입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놀잇감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냥 종이 오려서 붙여서 만든 뭐 딱지라던가 연이라던가 구슬이라던가 공기도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다 팔지만 그때 사실은 돌멩이 가지고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나이가 너무 들통나나요? 자, 이렇게 자연물을 가지고 많이 놀았었는데 최근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은 플라스틱이나 괜찮으면 조금 괜찮은 거면 원목으로 만들어진 교구라는 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되고 아동기나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면서 태블릿 PC, 핸드폰, 뭐 아이패드, 뭐 컴퓨터 이런 거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요즘의 놀이는 과거에 비해서 변질되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외부에서 친구들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서 놀았던 것이 예전의 놀이인데 요즘의 놀이는 집안에서 대부분 혼자 매체를 통해서 놀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문화가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놀이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야겠죠. 변질되었다는 건 뭔가 안 좋아졌다는 건데요. 놀이는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설거지가 굉장히 귀찮은 거지만 애들 눈에는 재밌겠다, 나 한번 해봐야지 하면 설거지도 재밌는 놀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놀이가 정말 중요한 건 즐거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활동을 하면서 즐거워지고 그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게 놀이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 놀이를 요즘 아이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던 스트레스들이 밖으로 나갈 기회가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 문화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애기들 같은 경우는 목마도 태워주고 그네도 태워주고 외출도 같이 하면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만 돼도 부모님과는 이제 그만 놀 거예요. 나 친구들이랑 놀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함께 놀이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놀이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 집에. 자, 청소년기의 놀이는요, 아이들처럼 뭐 장난감을 갖고 논다거나 이런 건 절대 될 수 없고요. 청소년기에 부모님들하고 할 수 있는 놀이는 취미 활동입니다. 어떤 취미를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형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취미 활동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얘들아, 취미 활동 같이 하는 게 너무 좋대. 자, 우리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다 따라오는 게 아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소통했던 관계들을 맺어온 아이들, 놀이를 해봤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이의 형태가 취미 형태로 바뀌면서 부모님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놀이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할 수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약간의 노력을 해주시면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이들하고 취미 활동을 정하실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함께 정하시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낚시 가자, 등산 가자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싫은데요, 나 친구랑 놀 거예요, 이렇게 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취미 활동을 같이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취미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영화를 같이 볼 수도 있고, 음악을 같이 들을 수도 있고, 산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같이 마시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고, 가끔은 장보기, 쇼핑하기를 통해서 아이들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요, 횟수나 한번 했을 때 그 취미 활동을 몇 분 동안 지속하느냐 이런 게 아니랍니다. 아이랑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기분 좋게 함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야 우리 오늘 영화 한 편 보러 갈까 이렇게 시작했는데 영화를 다 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영화 끝나고 나서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이제 잔소리가 시작된다거나 이러면 함께 했던 시간들이 펑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놀이 문화가 필요해요. 그 놀이 문화 중에서도 또래하고 하는 놀이는 아이들에게 맡겨두실 거예요. 그 우리가 터치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내 아이와 부모가 어떻게 놀이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냐. 놀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아이가 어떤 힘든 걸 부모님한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그걸 해결해보는 과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 한 번에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여러 번 해주셔야 돼요. 사춘기 아이들, 이 청소년기 아이들은 대부분 시간을 방 안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먹을 때, 씻을 때 정도만 밖에 나와서 얼굴 비춰주는 게 다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취미활동 하자고 끄집어내봤자 아이들하고 사이만 나빠질 뿐이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2달에 한 번도 좋고 6개월에 한 번도 좋은데 아이와 함께 취미활동을 정하시고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자해자살을 막기 위한 방법,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특정한 대상이 부모님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만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누군가보다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이 저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잘 하고 싶지만 사실은 5분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네, 맞아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아이들하고는요, 대화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아이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얘기를 좀 들어줘야겠다 하다가도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가 자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합리화하기도 하고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얘기하기 싫다고 나가라고 얘기하기 일쑤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데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이 애가 받아주지 않으니 부모님도 한껏 속상하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감정적으로 쿵 하고 부딪히면서 대화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애가 말을 안 해요. 애가 나를 싫어해요. 나랑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서 힘들어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 날 너무 재촉해요. 내 마음을 모르고요. 뭘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못하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는 게 자살, 자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의 힘든 것들을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환영하고 도와줄 수 있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집에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이랑 언제 대화하셨어요? 기억도 안 난다고요? 한번 대화를 하면 몇 분 하시나요? 5분 넘기기 힘드시고요. 자, 어떤 대화할 때 주고받는 탁구공처럼 주고받는 대화 되시나요? 아니죠. 보통 어머님, 아버님이 두두두두 얘기하고 애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네 알겠어요. 의미 없이 한마디 던지고 방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험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려면 이 아이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감정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는 부모 교육 시간에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화났구나, 화가 났네, 어머나, 짜증난 것 같구나, 속상하겠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감정 읽기거든요. 근데 이 감정 읽기를 한번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감정에 쑥 깔아앉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감정 읽기를 몇 번 하다가 아우 이건 안 돼. 우리는 안 통해. 그냥 하지 않아야겠어. 이렇게 실망하시고 포기하시는 부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상담실에서도 아이들이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 상담자에게 말을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상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담자는요, 바로 청소년기 아이들이에요. 청소년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상담실에 온다면 문제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자발적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거의 억지로 오다시피 하다 보니 앞에 있는 상담자를 만났을 때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적대적으로 대하듯이 똑같이 대한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어떤 감정을 읽어주면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냥 하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서서히 상담자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구나, 진짜 알아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좀 빠른 친구는 뭐 한 서너 번 정도 만났을 때부터 상담자랑 친밀감도 형성하고 얘기를 잘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한두 달 정도는 그냥 이렇게 이 상담자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까 몰라줄까 이렇게 간보면서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한테 감정을 읽어주고 아이가 대화에 들어오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시간은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금지, 좌절 금지, 부모님들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딱 읽어주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애들이 가만히 있거나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거나 진짜 힘들죠. 이럴 때는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 이렇게 못되게 들어가는 거야, 이런 말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실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은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많은 사춘기라는 병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주실 거예요. 어머, 화가 났구나 하고 얘기를 시작했지만 아이가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아니면 화를 너무 많이 내요. 자, 이럴 때 멈추실 거예요. 화를 너무 많이 낸다 하실 때는요, 너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얘기할 준비가 안 됐구나, 화 좀 풀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멈추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좀 멈췄다가 화를 좀 풀고 나오면 그때 다시 대화해 주실 거예요. 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데 부모님도 화가 잔뜩 나서 얘기를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다 보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엄마도 아빠도 지금 좀 힘들어,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우리 좀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하고 반드시 떨어져서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 이 청소년기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첫 번째는요, 감정을 읽어준다. 그러나 아이도 부모도 만약에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시간을 갖고 휴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만나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일기가 끝났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청과 공감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딘가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특히 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두두두두 내 사정을 이야기할 텐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그 친구가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진 않겠지만 뭔가 마음이 쑥 내려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도 자기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이때 부모님의 내공이 필요하답니다.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게 무슨 궤변이야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안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듣다 보면 저게 또 잘못했구나, 저런 일이 생기지 하고 번쩍이는 문제가 슉슉슉 지나가면서 도와줘야겠다, 고쳐주고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시겠지만 이땐 잠깐 참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얼마나 화가 나고 내가 힘든지, 속상한지를 충분히 이야기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이 되면 이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는 끝까지 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되 이때는 어떤 충고나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실 거야. 아,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얘기를 해줄 때 다 들어주고 싶지만 사실 우리도 뭔가 하고 있을 때가 많은지라 얘기를 다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냥 강의 시간에 들은 것처럼 잘 들어주라고 그래서 대충 일을 하면서 들어준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뭐야, 얘기 안 듣는 거야? 다시 얘기 안 해야지 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못할 때는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잠깐만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도 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던 일을 좀 마무리해야 돼서 그래. 잠깐만 기다려 줄래? 요거 5분이면 끝나는데 5분 후에 우리 얘기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아이들 이야기를 대충 듣거나 거절하기보다는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감정 있게 잘해주셨고, 두 번째는 아이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랬구나 라고 갔으면 이쯤 되면 이제 아이도 굉장히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때다 싶으셔가지고 그건 말이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잖아, 다음번 이렇게 해봐 라고 대안을 딱 주시면 아이들이 들을까요? 아니죠. 안 듣죠. 우리 아이들이 어떤가요? 청소년기잖아요. 뭐 4살, 5살 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부모님의 대안을 딱 제시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청소년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답니다. 자기가 이미 다 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랑 의견이 조금만 달라도 훅 하고 튕겨져 나가는 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죠.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한번 생각해봐 라고 부모님의 의견을 말해주시지만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고, 결정은 아이와 함께 하실 거고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감정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대안을 함께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맞아요. 중요한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들은 설명이 길어지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설명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설명이 아니고 설득처럼 느껴져서 귀를 꽉 닫아버리는 게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너무 긴 설명하지 말아주시고 설득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감정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면 스스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견을 제시해 주되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번째가 있어요. 신체적인 체벌입니다. 언어적인 모욕감을 주는 거,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한두 대 때려가면서 아이를 키우기도 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이미 뭐 때린다고 해서 맞을 애들도 아니겠지만 그동안 때렸던 것들은 가슴속에 내재화되어 있다가 부모님한테 공격적으로 훅 튀어나올 수 있으므로 절대로 신체적인 체벌을 하면 안 되십니다. 언어적인 모욕도 절대로 안 되죠. 아이들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아이들이 참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죠. 훅 하고 행동으로 튀어나오거나 밖에 나가서 화풀이를 누군가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체벌이나 언어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동들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애는 말을 안 듣고 때려도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시겠죠. 네. 그래서 체벌, 처벌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게 책임을 준다고 합니다. 책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통신비가 월 2만 원이 더 나왔다. 그러면 부모님이 실컷 야단치시고
한 대 때려주시고 2만 원을 대신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부모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갚아주실까? 아이가 걱정되니까 2만 원 갚아주기는 할 텐데 이걸 부모님이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러지 않을 거예요. 2만 원 그래 더 나올 수 있지. 일단 인정해 주시고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 대신에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만 지면 되는 거란다. 2만 원은 네 용돈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욕을 하거나 때리는 행동 대신에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이제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마지막이에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실 것.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이 목만 한번 가눠도 한 걸음만 떼도 덧셈 뺄셈 10개 중에 5개만 맞아와도 너무 잘했어 막 칭찬해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쯤 되면 왜 이렇게 칭찬할 거리가 없어지는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기 일상을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칭찬해주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한 걸 칭찬해줄 때 아이들은 그 행동을 더 잘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칭찬을 잘 찾아오셔야 돼요.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거겠지만 너무나 잘했을 때는 칭찬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흔히들 하는 말은 괜찮아, 다시 해, 뭐 이런 격려죠. 근데 사실은 괜찮다는 말이 아이들 가슴에 와 닿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이렇게 힘들어 할 때는 실망했구나, 힘들어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좀 추스려 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힘내는 말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했던 대로 잘 될 거야 라고 격려의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는요, 감정 읽어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대안을 함께 찾아주세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꼭 해주시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있죠. 체벌하는 거, 언어적인 모욕감 주는 거 안 되십니다. 그리고 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안 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랑 대안을 함께 찾아주시고요. 처벌 대신에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과 아이가 대화를 충분히 하고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해나 자살같이 무서운 일들을 한번 예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1388. 얘들아,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일상 속 고민, 이제 1388에 털어놓으세요. 너도 1388의 고민을 이야기해봐. 청소년 상담 1388. 청소년의 자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부모님과 대화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가장 양육에서 기본이죠. 놀이를 통해서 부모님과 안정된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이외에도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아이들과 티격태격할 때가 있죠. 사실은 이 사소한 거라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사소한 일을 잘 해결하셔야지 아이와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청소년기 아이들과 부모님이 가장 사소하게 갈등을 하는 10가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늘 혼자 방에만 있어요. 방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불안해요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 늘 방 안에만 있죠. 예전에는 엄마 아빠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예쁜 아이였는데 사춘기가 시작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갈수록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 청소년기 아이들이 방 밖으로 나오는 시기는 딱 정해져 있죠. 먹을 때, 뭐 사달라고 할 때, 이럴 때만 나오잖아요. 자, 우리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 아이들은요,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계, 자기만의 생각,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부모님이 싫어서 들어가겠어요. 뭐 가끔은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고 발달적으로 봤을 때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사춘기가 되면서 방 안에 잘 들어가 있다 하시면 그냥 그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안에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을 거야.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보다 라고 기다려 주실 거고요. 그 대신에 아이가 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겨주실 거예요. 나오면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간식도 좀 챙겨주시고 오며 가며 오늘 기분은 어떤지 학교에서 생활은 어땠는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방 안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기보다는 가끔 이 아이가 방 밖으로 나와서 얼굴을 비춰줄 때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저랑 상담했던 어떤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가 방에서 뭘 하는지 너무 불안해서 문을 잠그고 있으니 더 불안했었대요. 그래서 문을 떼버렸대요. 어땠을까요? 그 아이는 어디 하나 몸 하나 피할 곳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우리 이러지 마시고 아이의 프라이버시 지켜주시고 방 밖으로 나에게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핸드폰만 하루 종일 해요. 핸드폰으로 자해를 공유하기도 한다는데 안 좋은 걸 볼까봐 걱정입니다. 네, 부모님들 걱정 많으시죠? 아이들이 외부 활동을 하다 보니 핸드폰을 안 줄 수도 없고 핸드폰을 주자니 아이가 엉뚱한 걸 볼까봐 걱정도 많이 되시고요. 자, 청소년기쯤 됐다고 하면요. 자기가 궁금한 거, 혹시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 그게 19금일 수도 있고 굉장히 유해 사이트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한두 번쯤은 반드시 봤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 봤으니까 그만둬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개인 프라이버시는 굉장히 존중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청소년기 아이들한테는요. 핸드폰을 몇 시간 봤냐? 몇 시간 봐야지 무슨 요일만 봐라 이렇게 금지를 하고 규칙을 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아이들이 집 안에 있는 시간보다 집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요.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쫓아가면서 하려면 핸드폰 다 잠궈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간섭하는 건 썩 좋지는 않고요. 아이한테 일상적인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핸드폰을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가 아니고 오늘 할 일을 다 했는지 학교에서 나온 과제는 잘 했는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는 게 더욱 좋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면 공부할 것도 많고요. 학원도 많이 가야 되고요. 수행평가다 시험이다 뭐다 해서 그 일상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애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그 일상을 제대로 수행을 하면 사실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하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일상적인 행동들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핸드폰에 몰두하고 게임에 몰두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핸드폰 하라 마라 이런 거 싸우지 않을 거고 이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일상을 어떻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해야 할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자, 부모님들.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SNS를 통해서 안 좋은 일을 겪을까봐 굉장히 걱정되시죠.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SNS 사용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 인권, 윤리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배웠겠지만 부모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서로 간의 예의를 어떻게 지키는지 꼭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인터넷상에서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님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소, 학교 이름 이런 거 등등 막 줘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이상한 형태로 나한테 돌아올 때가 있어서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건 절대 금지. 또 요즘 아이들은 신체를 촬영해서 주고받는 것도 굉장히 많죠. 처음에는 재미로 손 한번 찍어주고 발 한번 찍어줬는데 어느 날 더 많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고 협박을 당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변 노출을 하지 않는 것과 더불어 내 몸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도 절대 금지라는 것. 그리고 금전적인 거래도 절대 금지라는 것. 혹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해를 한 흔적이 있어요. 어떡하죠? 네,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죠? 어느 날 봤더니 모르는 화상 자국이나 멍 자국이나 긁힌 자국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자, 우리 지난번에 대처 방법할 때 배우셨죠? 부모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에게 접근을 하셔야겠지요. 근데 처음부터 와가지고 너 그거 팔에 그거 뭐야? 이렇게 취조하듯이 물어보면 애들이 대번에 감춰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놀랐는지를 알려주실 텐데 조금 안정된 톤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아까 보니까 다리에 뭐 긁힌 자국이 있던데 많이 아팠을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겼지? 어디서 그렇게 생긴 상처인 거니? 라고 물어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애가 말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더 불안해지시겠죠. 그럴 때는 내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럼 지금 얘기가 힘들면 나중에 해줘도 돼. 혹시 요즘 학교에서 힘든 일 있거나 그러면 꼭 나한테 얘기해줘. 그래서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이 상처가 어떤 건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언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께 와서 사실은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신 대로 감정도 읽어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대안을 함께 찾아서 도움을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가 주고 싶다는 글을 적어놓은 메모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부모님이 정말 깜짝 놀라셨겠죠. 의도치 않게 그냥 아이 방을 청소하다가 뭔가 툭 떨어졌더니 봤더니 어머 세상에 주고 싶다는 글이 쫙 적혀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배우신 대로 침착함을 잃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보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들 중에는 굉장히 놀라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이 너무 걱정돼서 빙글빙글 돌려서 얘기하다가 도저히 아이랑 대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솔직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방을 청소하다가 노트가 떨어져서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메모를 봤어. 근데 거기에 주고 싶다는 글이 있어서 사실은 나는 너무 놀랐단다.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얘기하시고 내가 정말 놀랐다는 걸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보셔야겠지요.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힘들었구나. 자,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보시고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부모님이 윽박지르거나 아이를 비난하거나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아이의 힘든 상황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너의 마음을 읽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아이란다. 이런 사랑의 메시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황입니다. 얼굴이 늘 어두워 걱정을 했는데 하루는 방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나도 모르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걱정돼서 내가 얘기를 해보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가 부모를 너무 거부하는 거죠. 이 상황은요, 부모님들, 아이가 아직 이야기를 할 준비가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그치고 체근하게 되면 이렇게 부모님이 오히려 더 많이 화가 나서 아이랑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출 거예요. 우리 사춘기 특징할 때 아이들은 감정이 과잉된 상태라서 뭘 더 하기보다는 멈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이런 상황이 바로 멈춰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흥 하고 가버리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이한테 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서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 너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구나.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그때 나한테 와.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도와주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잠깐 있으면요, 어머니, 아이들이 감정을 다 정리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나와서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나와줘서 나한테 말을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하고 얘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시면 좋은데 꼭 부모님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아이 앞에서는 감정도 잘 읽어주셨고 그러면 감정 정리하고 나와라. 내가 기다릴게. 우리 얘기하자. 너무 잘하셨는데 방 밖에 나와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난 너무 억울한 거야.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나한테 이러지? 부모인 나한테 이러는 거지? 억울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뒤늦게 화가 막 나신 거예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기분을 다 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아까는 화 잔뜩 내더니 나랑 얘기하기 싫다며 그냥 그 방에서 천년만지 살지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기껏 감정을 정리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용기를 내서 왔는데 부모님이 다시 밀쳐버리니까 아이들은 다시 말없이 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분을 정리를 하고 부모님께 왔을 때는 항상 기쁘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말이 점점 거칠어져요. 친구들과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집에서 써서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었답니다. 네. 예쁜 말, 고운 말 쓰던 우리 아이였는데 사춘기 거쳐서 이제 청소년기 되면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죠? 맞아요. 바깥에서 쓴 언어들이 그렇게 곱고 예쁜 언어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특히 또래 문화가 강화되는 이 시기에는 친구들이 쓰면 나도 모르게 그 단어를 쓰게 되죠, 아이들이. 왜?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왠지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분위기에 휩싸일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님들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운 거야? 쓰지 마! 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요? 사춘기라는 병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 아이의 모든 행동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답니다. 뭐라고? 욕하는데 인정하라고?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어디까지 인정을 하냐 하면 이 말은 분명히 친구들하고 쓰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친구들하고 쓰는 말이구나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대신에 이 말을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썼을 때는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친구들하고 쓰는 말은 친구들하고만 썼으면 좋겠어. 집에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걸 한계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정이나 기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 주시되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구분, 한계 설정을 정확히 해주셔서 그 행동들이 일상으로 번져나가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런 말을 너무 못 쓰게 해도요, 아이들이 아우 답답해 라고 하기도 하고요.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 쓰지 못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는 왜 그 말 안 쓰니? 넌 우리랑 다르구나. 이렇게 은근히 그룹에서 떨어뜨려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을 하지 마시고 친구들하고 쓰는 말은 친구들하고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요즘 들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고 친구가 입 없다면서 자기도 값비싼 브랜드 옷을 사달라고 졸라요. 어떻게 하죠? 네. 옷 굉장히 비싼 거 사달라고 할 거예요. 사실은 그거 하나 사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과하게 돈을 들여서 그 옷을 사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드실 거고 사실은 아깝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준다 안 사준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텐데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의 욕구는 인정하되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옷을 사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아, 그 옷이 입고 싶구나. 친구들이 다 입고 있으니까 너도 하나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은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티 한 장에 몇십만 하는 그런 옷을 우리가 사줄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대번에 너무 비싸서 안 되겠다 이렇게 탁 잘라서 말하면, 아니 앞에 내 마음을 읽어주더니 내 마음을 아는 것 같더니 이거는 무슨 소리지? 내 마음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까 했던 말은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나는 한 달에 옷을 얼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외의 금액은 네가 부담을 했으면 좋겠구나. 용돈 모아서 사면 좋겠구나.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쭈뼛쭈뼛하지만 생각해보면 괜찮거든요. 나한테 써야 될 돈이니까 그건 정해지고 그거는 받고, 이외의 것들은 내 용돈에서 충당할 수 있게. 이게 뭐냐 하면 아이한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네 용돈으로 써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쓸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용돈이 아까운 줄 안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옷에다가 투자했을 때, 아니 이 돈을 다른 먹거리에 투자했을 때, 아니 뭐 놀러 가는데 투자했을 때 어디에 투자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절약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못하게 하지 마시고 욕구는 인정하시고 그 대신에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용돈 모아서 사거라 라고 기회를 주시면 그 다음은 아이들이 선택하게 된답니다. 용돈을 모아서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용돈을 모아서 그 옷을 사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책임질 수 있게 넘겨주세요. 실랑이 하지 마시고요. 값비싼 브랜드 옷을 산다는 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하나 또 고민이 있으셨죠? 밤늦게까지 돌아다녀서 걱정입니다. 네.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밖을 배회하면 사실 바깥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라서 부모님들이 당연히 걱정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잘 모른답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 순간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전달해 주셔야 되는데 주로 하시는 말은 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들어와야지. 이렇게 화내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나 싫어하나 보다. 왜 괜히 화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기 이전에 화 앞에 살짝 스치고 간 그 진짜 감정을 말해 주셔야 돼요. 진짜 감정은요, 걱정된다일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연락도 안 되고 밖에 돌아다니면 난 정말 걱정된다. 좀 일찍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소통을 시작할 수가 있답니다. 덮어놓고 화부터 내지 마시고 진짜 마음을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이므로 부모님이 걱정을 한다거나 내일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든요.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있어요. 최소한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온다고 하거나 굳이 꼭 그 시간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면 반드시 연락을 취한다거나 이렇게 생활 속에 지도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이성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고민입니다. 네. 사실은 친구들하고 늦게까지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이 친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부모님이 조금 더 불안해 하시죠. 맞아요. 요즘 TV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이 많아서 그러실 거예요. 내 아이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가장 첫 번째는요, 동성 친구와 똑같이 대해준다입니다. 우리가 이성 친구네 라고 이렇게 딱 색안경을 끼게 보면 애들이 왠지 우리 좀 굉장히 특별한 관계인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좀 편안하게 그냥 동성 친구처럼 평범하게 대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대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나요. 자기 일을 잘 해놓고 여가 시간에 친구를 만나서 취미 활동도 같이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진로나 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나한텐 굉장히 이 힘든 시기
입시나 이런 걸 버텨줄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 친구랑 조금 다르죠. 이성 친구는. 자, 부모님들도 다 겪어봤을 것 같지만 이성 친구는 조금 더 각별하죠. 그리고 단둘이 있고 싶어 하기도 하고, 특히나 성적인 호르몬도 굉장히 많고 성적인 욕구도 굉장히 큰 이 사춘기 아이들이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는 당연히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성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기본적인 예절은 꼭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한테 성교육의 한 일정이죠. 사춘기 아이들은 성교육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간답니다. 어렸을 때는 남녀의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고 그래서 서로 몸을 봐서는 안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갈 텐데, 청소년기 아이들의 성교육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아이들의 성교육은 남녀의 차이, 예절 플러스 서로 스킨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은 이미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임에 관련해서도 반드시 알려주셔야겠지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춘기에 관련된 책을 보신다거나 해서 아이랑 함께 반드시 임신과 피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설명을 해주는 건 니들이 성관계를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요.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임신할 수 있는 몸이니 너희들의 몸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단다. 너의 의사는 정확히 결정을 하고 친구를 만나야 된단다. 이렇게 기본적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할 건지, 스킨십이 하고 싶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다면 분위기에 쓸려서 사고가 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교육까지 잘 맞춰주시고 이성 친구를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 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이 이상하다, 진도가 안 맞다, 늘 투덜거려요. 성적이 걱정되어서 그만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네. 학업에 관련된 고민은 부모님들 늘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이 학원을 가는 걸 누가 더 간절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보다 부모님이 학원이 더 간절하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강하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거예요. 학원을 간다, 안 간다, 이거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아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아이가 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성적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하셔가지고 절대로 학원을 그만두라는 말을 못 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 감정을 읽어준다. 아, 요즘 학원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구나. 나 공부하기가 힘들구나. 첫 번째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한계 설정에서는요, 학교는 반드시 가야 하는 거란다. 그러나 학원은 네가 필요할 때 가는 거란다. 혹시 이게 나와 공부 스타일이 맞지 않다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단다. 한번 생각해봐 라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돼, 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걸 이용해서 갈까 말까 한답니다. 그런데 아이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책임을 주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은 아이들이 질 수 있게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여기서 그러면 학원 가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고 끊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야. 그만 갈게요. 옳다구나 하고 그만 갈게요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분명히 지금 그 학원도 필요해서 가는 건데 그 학원을 끊었을 경우에 그 학원에 가는 만큼의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아이한테 계획을 세우라고 하시고 계획을 들어보신 다음에 아이랑 함께 결정하셔도 된답니다. 절대로 부모님이 학원을 가라 마라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시고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부모인 나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점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네,
가볍지 않은 상황이지요. 네. 어렸을 때는 이런 일이 잘 없겠지만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욱하는 마음에 하지 말아야 될 이런 행동들, 부모님께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까 말까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놀라는 게 부모님들 맞으시거든요. 자, 아이는 왜 이랬을까요? 화가 엄청 많이 났는데 이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주먹으로 앞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는요, 일단은 멈추고 진정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절대로 같이 흥분해서 같이 주먹 다짐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이야기는 너 지금 엄청 화가 났구나. 화가 나서 주체하기가 어렵겠다. 좀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자 하고 모든 걸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들,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도 얘기 들으시고,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반드시 사과를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주먹을 휘둘렀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인 거죠.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해서도 아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아이는 왜 부모님한테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닐까? 아이들이 절대로 맞아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이렇게 함부로 부모님께 주먹을 휘둘릴 일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렸을 때 이 아이를 체벌한 적이 있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고, 혹시 체벌한 적이 있다면 그때 체벌을 당했을 때 아이들의 공포심이라던가 분노감, 화남, 수치심 이런 것들이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가 사춘기에 펑 하고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때려서 정말 미안하단다. 그때 넌 정말 아프고 무서웠을 것 같고 자존심도 상했구나. 내가 때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라고 사과를 해 주셔야 돼요. 사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또 뒤에 꼭 부연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네가 좀 잘못도 했어 이렇게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사과는 깔끔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으로 이번에 세 번째는요, 청소년들이 주로 겪는 10가지 상황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어떻게 얘기하고 대처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자해와 자살을 시도했을 때 대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취미활동, 놀이를 같이 할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이 놀이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소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셔야 된답니다. 사소하지만 매일매일 겪게 되면 그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쌓이게 되면 점점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가지 상황을 드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매일매일 아이를 만날 때마다 감정 읽어주시고 같이 대화하시고 되는 것과 안 되는 한계 설정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주실 것. 그리고 그 선택과 책임은 부모님 몫이 아니고 아이들의 몫으로 나눠주세요. 아이들은 분명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지금 부모님 품 안에서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지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믿고 기다려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자해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 하나하나 잘 기억이 나실까요, 부모님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을 쏙쏙쏙 뽑아서 부모고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험이라는 거 굉장히 오랜만에 쳐보시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OX 문제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거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자해는 죽음을 목적으로 한다. 네, 우리 2강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자해는요, 생존을 위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질책하고 야단치기보다는 따스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손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네, 정답은요, 하나, 둘, 셋. 네, 슬프지만 O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이 암이나 안전사고보다 자살에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3번, 대화의 시작은 감정 읽기다. 요거는 이번 강의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그렇죠. O입니다. 감정 읽기는요, 대화하는 거, 소통하는 거,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는 그 관심의 표현의 시작입니다. 감정 읽기를 하실 때는요, 화났어? 이런 질문 형태가 아니고요, 화났구나 라고 말해서 내가 너의 마음을 느끼고 있단다, 알고 있단다, 이렇게 관심을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취미활동은 서로의 유대감을 향상시킨다. 네, 우리 이거 청소년의 놀이할 때 같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그렇죠, O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어렸을 때 놀이는요, 장난감으로 놀고 신체 놀이하고 이렇게 했을 건데, 사춘기, 이 청소년기가 되면 함께하는 취미활동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고 관심 있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모와 자녀가 친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과 즐겁고 행복한 취미활동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대화를 통해 충분히 자해와 자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대화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 체벌보다는 책임주기가 효과적이다. 네, 요거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그렇죠. 정답 다 맞추셨죠? 아이들에게는요,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때리는 이런 행동보다는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때, 내가 책임을 지면서 불편을 느꼈을 때, 그때 행동이 수정된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더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을 할 때 감정이 섞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감정이 섞였다 하면 그건 이미 훈육이 아니라 학대에 속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고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들 잘 맞추셨나요? 생각보다 기억이 조금 안 나서 애매한 것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고사를 통해서 봤던 그 문제들만 잘 해결하셔도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킬 텐데요. 우리 어렸을 때 한 발만 걸어도 한 번만 웃어줘도 우리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줬던 그때 기억하시면서 우리 청소년기, 사춘기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다른 거 필요 없대요. 부모님이 항상 자기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거,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아이들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자해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함께한 양경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